44비치 팟캐스트는 클라우드 프로그래밍 IT 소식을 다루는 개발자들의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44비치 팟캐스트 187화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점 8월 31일인데 9월 초에 방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 이제 후원자 명단 읽어드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후원자분도 계셔서 한번 후원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할게요. 새로 후원해주신 유겸애비님 페이트리온 통해서 후원해주시고 계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이트리온 통해서 계속 후원해주고 계시는 김재현, 이승규, 박현우, 최준호, 변정훈, 박재권, DG, 지우, 흥반장, 윤상현, 변용훈, 최승우, 이성환, 애쉬84, 알프레덕, 다니엘리, 윤, 풍객사 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페이트리온에서 좀 구독이 들어올 때는 알람이 잘 오거든요. 근데 구독을 취소하면 알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걸 지속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데 제가 잘 안 들어갔더니 그동안 이제 들어왔다가 나간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놓친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께도 좀 고맙다는 인사를, 이분들은 이제 지금은 후원하지 않으시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후원하셨다가 끊으신 분들이고요. 문일민님, 이소은님, 엄기성님 이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세요. 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왜냐면 페이트리온에 접근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마 알람이 너굴님한테 가서 너굴님이 승인해줘야 로그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런가? 아닌데 제가 제가 하면 아마 안 됐던 것 같은데 새로운 기기에서 하면 그런가? 그래서 약간 들어가기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이 잘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열심히 볼게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후원은 저희 홈페이지 팟캐스트.44bits.io에 들어오시면 페이트리온 링크가 있고요. 거기에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트리온만 살 수 있나요? 지금은 바이커피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지금은 없을 지금은 거예요. 없나요? 지금 없을 거고. 지금 페이트리온만. 지금 페이트리온만 있고 네. 카카오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아요? 예전에 잠깐 받았던 것 같은데. 많이 받았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니까 어디 갔지? 언제 보셨어요? 그 CP가 홈페이지 개편하면서 페이트리온 남기고는 그냥 다 찍은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만 후원 받겠다. 네, 정기적인 후원 일시 받겠다. 후원은 뭐 크지 않으니까 또.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닙니다. 큽니다. 크긴 하죠. 네. 저희가 뭐 수익 방송은 아니라서 사실 모든 후원이 참 감사하고 크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구글 트래블 얘기를 좀 했거든요. 구글이 이렇게 좀 열심히 일 안 하는 것 같다. 그죠? 그것도 그렇고 구글 트래블 얘기는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좋은 서비스인데 방치돼 있는 느낌? 그러니까 약간 진짜 잘 만들어 놓고서 홍보도 안 하고 사람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약간 서비스로서의 엣지까지 가지 못한 느낌? 그때 그 아웃사이더님도 잠깐 얘기해줬는데 옛날에 구글 스트리트 나왔을 때 감동 같은 거를 그쵸. 최근에 느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컨텍스트에서 여기도 써보면은 되게 좋고 되게 좋은 데이터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인터페이스는 너무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제일 큰 문제가 구글 트래블을 이 앱이 없거든요. 네. 웹에 모바일 웹에 쓰는 게 너무 불편해요. 약간 진짜 프론트 신경 안 쓴 것까지는 아닌데 프론트 좀 개판으로 만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되게 불편해요. 자꾸 리프레시 되고 뭐 위로 다시 스크롤 날아가고 그런 느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죠. 되게 좋은데 잘 못한다. 뭐 요약을 하자면 이제 낙교님이 쓴다피차이한테 일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까지는 그걸 들었는지 구글 플라이트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어요. 구글 플라이트가 구글 트래블 아래에 있는 서비스거든요. google.com/travel/flight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비행기 노선을 입력을 해 놓으면 그 저렴한 예약 시기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 정말 우리 방송 듣나? 이런 좀 망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트윗을 봤는데 저도 딱 한 이틀 전인가 비행기 예매를 해서
CP가 비행기 빨리 사야 된다고 저한테 네. 막 쪼아가지고 그런가? 비싸지기 전에 사야지. 그러고 샀는데 여기 보니까 뭐 그 트윗에는 뭐 30일 전이 제일 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 그래서 언제 사야 싸는지 알려주는 거 같더라고요. 네. 네, 비행기가 싼 게 아니라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닌가요? 가장 저렴한 예약 시기라고 해서 그러니까 구매일 기준에 저렴한 대해서. 비행기 시기가 아니라 예약 시기라고 해서 이게 비행기 값이 원래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네. 네, 임박했을 때랑 그런 거. 며칠 전이 제일 싸. 네. 네가 이때 여행 가고 싶으면 요 시기에 사야 돼. 이런 걸 알려준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아주 굉장히 어렵네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예전에는 이제 71일 정도가 제일 셌는데 그렇죠. 무슨 말이야? 가장 저렴한 게 이제 71일 전인 정도였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비스라기보다는 그냥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시기가 싸더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해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전화요. 제가 트위터 링크 올려놨잖아요. 네. 제가 지금 웹사이트를 띄울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인은. 거기 기사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몰라서. 근데 지금 이게 구글 플라이트에서 검색을 했을 때 최근에도 검색했을 때 그런 내용이 안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 플라이트가 어쨌건 이제 좀 다른 얘기해서 이미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저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요 호텔이나 이 비행기가 우리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것만 하면 사실 거의 뭐 딴 거는 뭐 그냥 이제 자잘한 것들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걸 할 때 메타적으로 검색하는 사이트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예를 들면 뭐 힐튼에서 검색을 했는데 한 달치 가격을 쭉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되는 사이트가 있고 안 되는 사이트가 있고 또 보면 뭐 스카이스캐너나 이런 데도 그런 걸 조금 해주는데 예를 들면은 스카이스캐너가 그 기능이 있어요. 최저가 찾아주는 거. 한 달 동안에 최저가 그 가격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걔한테 조건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못 걸어요. 그냥 최저가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모든 비행기 중에 제일 싼 그 날짜에 제일 싼 거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못 거는데 구글에서는 그런 게 돼요. 그래서 구글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은 뭐 최근 1년 그 여기서 캘린더를 누르면은 그 출발지랑 목적지 정하고 캘린더 누르면은 최저가 비행기가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뭐 12월 1일에 한국에서 인천에서 방콕에 가는 거는 지금 지금 제가 일본 N으로 돼 있네. 뭐 25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치고 그 날짜별로 다 나오는 거죠, 가격이.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경유나 이코노미나 비즈니스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뭐 편도냐, 왕복이냐 그런 걸 걸어 놓으면은 필터링이 된다. 그 필터링에 맞춰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비즈니스 바꾸고 요 캘린더를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내가 맞는 조건에 맞춰서 캘린더를 쭉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사실 없거든요. 구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OTA 많은 서비스들이 있지만 거기서도 약간의 메타적인 성격의 검색 기능들을 지원해 주지만 이렇게까지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린더로 보여주더라도 필터링을 할 수 없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좀 제약이 되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 가는데 경유표에서 가격을 보고 싶은데 그런 걸 이제 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어렵죠. 그래서 구글이 그런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근데 구글의 지금 구글 플라이트를 당장 써도 좋은데 약간의 단점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데이터가 이빨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지금 에어프레미아 같은데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고려를 하고 봐야 된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거긴 또 따로 보고 그 정도 생각하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 진짜 좋은 서비스다. 호텔이나 항공편 검색하는 데 있어서 구글 트래블보다 좋은 데는 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좋은데 UI가 구릴 뿐이다. 무조건 한번 써보면 좋겠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모순되는 말인 것 같긴 한데 사용성은 엄청 좋은데 UI가 구리다. 데이터가 좋은 거죠. 데이터랑 필터링 기능이 좋은 건데 근데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행 가는 것 때문에 몇 가지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데 UI가 엄청 구린 사이트들 이런 데가 있거든요. 가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진짜 구린데 이거 안 쓸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데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구글도 좀 더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구글이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는 특정 날짜에 예약을 할 때 언제 예약하는지가 싼지를 알려준다고 한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가격 추적 같은 거 켜놓으면 계속 뭔가 알람이 오긴 해요. 이메일로 계속 알람이 오긴 하거든요. 가격이 내가 보던 검색했던 그때
가격이 변화가 있으면은 네. 알람이 계속 오는데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쓰진 않는데 뭐 그런 기능도 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쪽에 좀 이제 서비스에 여행을 많이 가고 싶죠. 아내랑 이제. 그래서 이제 자주 찾아보는데 찾아보기만.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구글도 이제 너무 커서 사실 빨리 움직이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규모에 비해서는 그래도 빨리 움직이긴 하지만 약간 이런 데이터 주고 어차피 구글에서는 별로 신경 안 쓴 것 같은데 경진대 같은 거에서 스타트업한테 우리가 데이터 줄게. 니네가 사업해. 이러면 막 미친 듯이 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가끔 그런 사이트 있잖아요. 아, 이 데이터 가지고 이렇게밖에 못하나? 약간 이런 것들 좀 있는데 네, 그런 것처럼 그렇죠. 이거 얘네도 어차피 구글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사 아니고 열심히 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예 밖에다 주면 엄청 열심히 할 것 같아서 이게 약간 제가 느낄 때는 구글이 검색 엔진으로서 데이터 한참 모으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많이 모으긴 하는데 옛날에 이제 약간 뭐라고 하지? 위키피디아 같은 것도 아예 데이터 오픈 데이터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들을 또 구글이 그때 사가지고 자기네 검색 결과에다 합치고 막 그런 작업을 했었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거까지 다 확장했던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그때 이제 어떻게든 다 그렇죠. 돈을 주고 샀든 자기네가 그 아예 뭐 자회사 가지고 있든 한데 사실 이걸로 뭐 돈을 벌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투자하고 데이터 주고 그걸로 뭐야 주식 좀 받고 펀딩하고 하면 괜찮은. 약간 궁금하게 했어요. 지금 구글로 들어가서 원래 OTA 메타 검색이 내 거 타고 들어가면 수수료 이거잖아요. 네. 구글 타고 들어가면 수수료를 받나 얘네가? 궁금하긴 했어요. 받지 않아요? 얘네도 연결돼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하진 않는 느낌인 것 같긴 하죠. 뭐 그거 소소하게 벌어봤자 광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약간 힘 빠져 있는 느낌. 그래도 되게 좋다. 그래도 대안이 없다. 라는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안사님은 최근에 딥엘 뭐 열심히 쓰고 계십니까? 네. 딥엘이 기다려서 정말 약속을 지켜서 8월에 결제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바로 결제하셨어요? 잠시 고민하고 바로 결제를. 결제하면 뭐가 달라져요? 결제하면 일단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해주고요. 보안성? 아마 그 플랜에 그 맨 위에 그게 써 있을 거예요. 약간 지금 프로덕트 홍보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근데 사실 원래는 그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가격표를 그때 결제하러 들어가서 처음 봤으니까 요런 게 있구나 했을 때 그 일단은 PDF 문서가 되고요. 원래는 한 달에 3개인가 2개인가? 네, 되게 조금 되고 문자는 제한이 있죠. 근데 이제 지금도 제한은 있는데 한 달에 5개인가? 제일 낮은 플랜, 스타터 플랜 하면 이게 8.74불인데 한 달에 5개 문서. 네. 그리고 용량은 10메가. 네, 그래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문서가 좀 작긴 한데 그러네요. 5개? 5개 좀 적은데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뭐 그럼 이제 비즈니스 플랜. 그렇죠. 근데 그 위에 가면 가격이 한 3배 되거든요. 28.74인데 여기도 20개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약간 기분이 안 좋아. 그렇지 않나요? 약간 무제한 딱 걸려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약간 이거 5개, 20개 약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피어가 너무 가격 정책 싫었거든요. 너무 비즈니스 마인드로 플랜을 아무리 올려도 무제한이 없어. 50개, 100개, 뭐 1000개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쓰지도 않지만. 그렇죠. 그래가지고 잠시 고민했지만 또 이런 게 약간 그렇잖아요. PDF 넣을 게 많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으니까 이게 한 달이 은근히 막상 매달 5개씩 안 하지만 막 이 제약이 있는 것 자체가 좀 짜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저번 달에 남았는데 이번 달에 모자라면 짜증날 것 같은 약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2월. 그렇죠. 2월 되면 너무 좋죠. 어쨌거나 그랬는데 뭐 PDF는 10메가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저 전에 무료로 할 때는 그게 가입해서 무료는 그냥 월이 아니라 총 3개였나 보다 테스트. 잘라서 올렸었거든요. 이거보다 작아서.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해보긴 했는데 일단 원래 제일 기다렸던 건 웹페이지 번역, 전체 번역. 그 전에는 이렇게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는 안 되고요. 딱 들어가면 그러니까 크롬 같은 데서 플러그인 설치하고 딱 들어가면 우측에
이렇게 딱 떠요. 아 원래 크롬 자체적인 기능도 있잖아요. 네네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예. 이런 게 딱 뜨고 그걸 누르면 이제 디벨로 되는데 아. 사실 플러그인 자체를 잘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얘네가 그런 회사는 아니라서 일단은 그걸 그 한 번 놓치면 네. 다시 볼 수 없어요. 걔는 다시 리프레시를 우측키를 해야만 걔가 누른다거나 해도 안 나오고. 되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보통은 구글 번역 플러그인 보면 그냥 페이지에서 우측키 누르면 네. 거기에 이 페이지 번역하기 그죠, 있는데 그죠. 거기에는 이 섹션 번역하기만 있고 선택한 블럭 번역만 있고 페이지 번역이 아이콘 같은 거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찾아봤는데 못 써요. 단축키도 없어요. 특이하네. 그건.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측에 나온 거에 이 페이지를 번역하시겠습니까 하고 밑에 네. 그거 있잖아요. 더 이상 보지 않기가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직 그걸 못 찾아서 만약에 저걸 눌러서 내가 한 번 닫은 다음에 다시 저게 안 뜨면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하는 거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너무 무서워서 어. 그거 아직 못 해보고 있어요. 근데 좀 그런 게 귀찮고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동시 로그인 세션이 하나밖에 안 돼요. 여러 대 기기 쓸 때. 여러 대 기기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고 아크 가서 하면 그래서 저게 풀려요. 아.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맥이 좀 많아서 여러 개니까 사실 브라우저도 많고 그러니까 헷갈려서 네. 계속 로그인 하는 것 같은데 로그인 풀렸네? 로그인 풀렸네 하다 봐가 어느 순간 네. 이게 딴 데서 로그인하면 로그인 풀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른 사람 말로는 저는 그렇게는 안 봤는데 같은 크롬에서 프로필 바꿔서 써도 로그인해도 로그인 풀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풀 기능을 쓸 수 있는 그게 그 번역은 무제한이잖아요. 그 웹페이지 번역 같은 거는 PDF 말고는 다 무제한이니까 하나 사놓고 여럿이 쓸까봐 그런 건지 그렇게 막아놨는데 그게 은근히 되게 불편해요. 저는 어딜 가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약간 이번 주에는 뭐 작업을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해야지 하고 거기만 로그인 해놓고 예, 자꾸 쓰게 되는 그러네요. 그렇겠네요. 그게 제일 그거는 귀찮아요. 품질은 똑같아요? 품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드밴스드로 올려도 좋아지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드밴스를 올려야 되나? 약간 왜냐면 어드밴스는 이게 약간 팀별 용도 같은 느낌이 좀 있어서 했는데 이제 딴 사람 말로는 그래도 똑같다. 그럴 것 같아요. 어드밴스도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럼 올릴 이유가 정말 그렇죠, 없는데. 없죠. 약간 어드밴스는 그거네. 보니까 지금 옥타 연동, 그쵸. SSO. 네. 그래서 어드밴스들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스타터를 3개 사면 그러네요. 좋다. 3개 사면 3개까지는 되긴 하죠. 프로필별로 하나씩 쓰고 네. 무슨 플렉스야? 그게 좀 피곤하더라고요. 디벨 많이 쓰세요? 저는 네 이게 그래서 영어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은 원문을 아예 보지 잘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영어 실력이 번역을 해버린 다음에 그냥 쭉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것만 잠깐 돌아갔다가 네. 네. 저는 디벨로 웹페이지 번역했을 때 제일 불편했던 게 소스 코드를 번역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서 조금 그 섹션만 어떻게 피해가는 방법 없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프리태그 같은 건 좀 빼고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그런 게 좀 계속 보강되면 좋은데 전 써보진 않았는데 유료하면 단어집도 되거든요. 네, 단어집이 되는데 다른 사람 말로는 아직 한글이 안 된다고 단어집이. 네, 그래서 그건 무슨 의미야? 한국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한참 동안 쓸 것 같긴 해요. 저는. 지금 월 비용이 얼마예요? 지금 8.74인데 30일 무료 체험이 되거든요. 지금은 아직 무료 체험으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만 원. 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그렇게 플렉스하진 않습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근데 10,000원 정도면 저는 제가 영어 읽는 시간을 그쵸. 줄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뭐 표준 문서 이런 좀 너무 기술 문서 같은 거 그냥 영어로 읽는 게 더 나을 때도 명확하게 나을 때도 있는데 또 기사 같은 거는 그냥 대충 그쵸. 내용만 뭐 했구나 이런 거 파악하기에는 사실 시간을 많이 줄여주니까 그 정도면 저는 10,000원 쓸. 아이폰에서도 쓰세요 그러면? 아이폰에서요? 앱은 있죠. 디벨 앱은 깔려 있어요. 그 사파리랑 연동은 안 되나요? 거기서 아마 저 아직 설정은 안 했는데 그 안내 그걸 보면 그거 있잖아요. 공유인가? 더보기 한 다음에 다른 앱을 연결하는 거. 그걸로 디벨 앱을 연결해서 쓰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갤럭시에 디벨을 깔았더니 그 갤럭시에서 파이어폭스를 쓰거든요. 파이어폭스 자동으로 연동이 돼서 어떤 섹션을 선택하면 그 섹션에 이렇게 딱 뜨는
그 뭐라 그러죠? 팝업 아이콘? 네. 거기에 번역이라는 글자가 보이더라고요. 누르면 이제 그 갤럭시 자체 번역 기능도 있고 디벨 기능도 있는데 저보고 이제 선택하라 그래서 저는 이제 디벨이 좋으니까 디벨로 기본 선택해놓고 쓰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되는지 모르겠는데 선택을 했을 때 그 번역이라는 그 아이콘이 컨텍스트에 따라 좀 다르게 나와요. 번역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일정 예약이 나오고 어떨 때는 뭐 메모가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 위치가. 그래서 항상 나오면 좋겠는데 번역이 찾아주는 그쵸. 네, 뭔가 자기가 이제 그 선택한 맥락을 읽어가지고 거기 맞춰서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는 오히려 불편한 거죠. 갤럭시 탓인지 파이어폭스 탓인지. 근데 유료로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유료는 안 쓰죠. 그러면 웹페이지 번역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페이지 번역은 안 되고 섹션 섹션 번역을 할 섹션 때. 선택할 때. 아. 네.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쵸. 해외 기사 같은 거는 이제 저는 우크라이나 기사 관심이 많아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정치 용어랑 군사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잘 몰라요 사실 읽어도. 네네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한번 읽고 그다음에 번역해서 읽고 다시 그러는데. 저는 이게 디벨 플러그인이 해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언젠가부터 이제 웹에서 트위터를 보면 네. 트위터에 트랜스레이터 with 디벨 이렇게 나와요. 오. 그래서 그냥 트윗이 영어 트윗, 한글 트윗은 안 나오고 영어 트윗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띵 누르면 디벨이 딱 번역을 해주거든요. 그럴 때 이제 트위터는 이제 쭉쭉쭉 소비하니까 네. 그럴 때 누른. 오. 사실 제가 바란 거 그냥 요즘 그냥 처음부터 아예 그냥 버튼 보여주지 말고 그냥 번역해서 보였으면 좋겠어요. 트위터 기본으로 나한테 그냥 한글만 다 보이게. 거기서 이렇게 반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원문 그죠, 보기 원문 이렇게. 보기. 네. 페북이 약간 페북이 근데 페북은 그지같이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해주잖아요. 약간. 네. 번역기 어디까지 발전할지 기대도 되고. 근데 그래도 약간 저는 최근에 몇 번 좀 보면서, 그러니까 뭐 다른 트윗에서 본 거지만, 네. 약간 문맥에서 이상한 고유명사가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트위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글인데 트위터에서는 어떤 뭐 한다든지. 저도 뭐 최근에 뭐였지 호텔 약관인가 뭔가 번역할 게 있어서 번역해봤거든요. 근데 갑자기 캐세이 퍼시픽에서는 굉장히 좋은 뭐 숙소를 제공하고 막 그런 식으로 뜨는 거예요. 왜 이게 뜨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소스에서 이제 약간 이게 어디서 온 소스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뭐 디벨도 어쩔 수 없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할루시에이션이잖아요. 네. 그런 저도 약간 지금은 이제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는 좀 헷갈렸거든요. 너 분명히 우버글을 읽고 있는데 트위터는 뭐 이번에 뭘 도입했습니다. 트위터가 왜 서문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거 원문 보유가 아니구나.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놓고 그냥 클로바는 써보셨어요? 아니요. 클로바엑스는 저도 안 관심 써봤어요. 없으신데. 속도 면에서는 불편한 면이 있나 봐요. 아직은. 클로바엑스요? 네. 클로바엑스는 챗GPT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챗GPT 같은 건데 이제 번역도 해주긴 하니까. 네. 그리고 그 팀에 계신 분 한 분이 이제 페북에 글을 올리시기로는 확장 기능이 들어 있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예약을 해줘라고 어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예약을 해줘라고 하면 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챗GPT 플러그인 연결이 돼요. 네, 그러니까 근데 챗GPT가 아니고 자체 구현을 한 거겠죠, 얘네는. 네, 그러니까 챗GPT도 플러그인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확장이지 그쵸. 않을까. 근데 클로바엑스가 이제 한국 안에서는 파급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뭐 네이버 뭐 예를 들면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무슨 헤어샵을 검색한 다음에 거기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빈 시간대를 예약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가능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되게 기대가 되는데 이제 느리다고 사람들이 불평이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사실 챗GPT가 너무 잘해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다음 단신으로 넘어가 볼게요. pig.io라고 아세요? 아니요. 처음 들으세요? 뭔지는 알죠. 전 잘 몰라요. 쓰진 않지만. 저는 사실 커맨드 라인으로 워프라는 걸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때 트위터에서 홍보를 한번 잘했더니 제 레퍼 링크로 가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티셔츠도 받고 스티커도 받고 여기 스티커 있잖아요. 스티커도 받고 그다음에 무슨 프라이빗 프로그램에 가입을 시켜준대요. 원하면. 그래서 가입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피그닷.io도 약간 그런 종류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지향점이 좀 다른 워프는 지향점이 21세기의 터미널은 이래야 된다라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 피그닷.io는 그냥 커맨드 라인 도구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좀 긁어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 변수 같은 거 내 랩탭에서 쓰다가 데스크탑 넘어가면 환경 변수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거라든지 뭐 시크릿, 그다음에 SSH 크레덴셜, 알리아스 이런 거를 다 그 커맨드 라인 도구끼리 공유해주는 그러니까 피그닷.io에서 서로 공유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어서 좀 썼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굳이 이 얘기를 들고 온 이유는 이거를 AWS가 인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왜 인수했을까? 이게 되게 인수한 건 좀 놀랐어요. 네. 저는 처음에 봤을 때는 이 피그가 그 아이디처럼 자동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터미널처럼 이렇게 탭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처럼 이제 셀렉트 박스 같은 게 나와서 이제 거기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좀 많이 바이럴 되는 거 보면서 저런 걸 써볼까? 그리고 예전에 그런 컨셉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구하고 그랬던 글 같은 거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단축키 같은 게 항상 좀 CR에서 어려우니까 네. 그랬는데 그러고 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피그라는 거 자체를. 근데 갑자기 인수를 해서 왜지? 그러게요. 뭘 할까요 이걸로? 이제 그 얘들 프라이싱 플랜을 보면 지금 유료로만 풀린 기능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만들고 있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만들고 있어라는 기능에 보면 AWS, 테라폼, 센트리 등과 통합하려고 한다. 인티그레이션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AWS라는 말이 뭐지? AWS랑 커맨드 라인을 어떻게 통합하지?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인수하기 전 얘기로 상상을 해보면 이제 로컬에서 SSH 접속할 수 있잖아요. 접속을 해도 여전히 피그닷.io의 그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건가? 이런 추측. 왜냐하면 여기 유료 기능 중에 이게 있어요. SSH 세션이랑 도커 컨테이너 내부에서도 피그를 사용할 수 있다. 유료 기능. 그러니까 뭔가 자체적인 기술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AWS 쉘에 들어가도 이걸 쓸 수 있다는 건가? 근데 지금 이제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AWS가 기능으로 넣고 제공을 해버리면 피그닷.io의 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더 쉬워졌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게요. 사실 이런 회사들은 응원은 하면서도 과연 결국은 유료 안 하면 돈을 못 버는데 또 그렇게 얼마나 사줄까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스타트업 됐죠. 입장에서는 되게 잘 됐죠. 네,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몰라도 네. 제일 좋은 케이스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약간 저는 피그 하면 약간 아직도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도커 컴포즈? 네, 도커 컴포즈. 이거 피그였잖아요. 피그였죠. 네. 도커 컴포즈가 피그였어요? 네, 네, 피그였는데 그 피그라는 회사를 도커가 사면서 이제 도커 컴포즈로 돼버린 거라서. 이것도 이제 아마존 피그 이렇게. 근데 뭐 기본적으로 활용할 때는 많지 않을까요? 뭐 꼭 AWS랑 합쳐야 되는 것만 합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합친다고 해도 AWS라는 뭐 예를 들어서 AWS 자체의 커맨드 라인 명령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API 자체가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 쓸모는 사실 뭐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걸 뭐 실용적인 목적에 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실용적인 목적이 아닌 걸 아마존이 산 격이 있나요? 아마존이 산 게 뭐 있나요? 잘 몰라요. 네? 굿리즈. 굿리즈. 리드. 굿리즈? 네. 뭐 한대죠? 책 리뷰. 책 리뷰. 아 거기 샀어요? 네. 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거기. 따로 돌아가. 사서 따로 돌리고 있죠. 트위치도 뭐 따로 돌아가. 그건 아마존이 산 건가? 오디블 아닌데 오디블은 아마존 게 아닌가? 오디블 아마존 거 같아요. 그것도 팔았나요? 헷갈린다. 아직 쓰고 있지 않나? 옛날에 거의 아마존에 통합됐어요. 생각해보면 별로 잘한 게 없네. 그러네요. 그거 뭐죠? 월마트 말고 월마트 말고? 마트도 산 거 있는데 아마존이? 무슨 신선식품 팔고. 네, 약간 좀 더 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 월그린? 아닌데? 근데 그건 아마존이 산 거고 이건 AWS가 샀으니까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여기 또 조이는 아마존. 그래요? 아마존과 AWS의 관계는 저는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자회사. 네, 그런데 이제 홀푸드 마켓. 홀푸드 마켓. 제일 어려운 거 이제 뭐지? 뭐 어떤 거는 아마존 S3고 어떤 거는 AWS S3. 그쵸. 저는 도대체 이게 기준이 있나? 기준 없습니다. 왜 기준도 없는데 왜 다르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항상 드는 것 같아요. 맞아. 거기에 뭔가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아무런 의미 없다. 여기도 그래도 피그팀 윌 조이닝 아마존 AWS 앤 아마존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그러면 어디 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하네요. 그 이제 인수되면서 좋은 거는 유료로 쓸 수 있었던 기능을 이제 무료로 풀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볼까? 근데 워프를 쓰고 있잖아 나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런 신기능이 많이 들어간 커맨드 라인을 써도 결국은 쓰던 기능만 쓰지 신기능을 잘 안 쓰게 돼요. 커맨드 라인에서 많은 걸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는. 그렇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그렇게 옛날에 이렇게 생기능 하면 이제 익숙하고 새 기능 찾을 때까지 한참 세팅하고 막 했는데 이제 좀 그런 게 좀 힘들어서 그냥 아이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저도 뭐 터미널 몇 개 추천받은 거 있고 그런데 잘 안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딱히 그 처음에 갔을 때 그 불편함이 약간 있잖아요. 익숙하지 않음이 그거를 못 버티고 계속 돌아오게 되는. 지금 아이템 2 쓰세요? 저는 아직 아이템 이게 약간 쓰고 있어요. 우리 세대에서 보면 우리 세대 윗세대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이 배시만 쓰시는 분들인 거죠. 배시면 다 돼. 제 시절 절대 안 써.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GCL은 넘어오긴 했어요. GCL은 넘어와야죠. GCL은 배시보다 진짜 좋은데. 그 넘어와야죠랑 그대로 써도 된다의 기준이 뭐죠? 근데 GCL이랑 배시는 좀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긴 하죠. 편의성 관점에서. 그러니까 편의성 관점이라고 또 의미가 없나? 예를 들면 히스토리 설정 같은 거 할 때 좀 실제로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러니까 배시에는 지원 안 하고, 그러니까 배시는 모든 기능을 약간 배시 스크립트 짜실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짜서 쓰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VI나 뭐 약간 그런 스타일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배시면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거기까지 안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기능이 없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약간 GCL은 넘어가면은 일단 뭐 기본적인 거 다 해주고 제공되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설정이 너무 쉬운 거죠. 저는 사실 애플이 GCL을 강조하기 전까지는 저는 배시에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애플이 넘기는 바람에 어떡하지? 그거면 이제 순정이 아니라 다시 돌리는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넘어가자 해서 사실 그때 넘어왔지 그 전에는 안 넘어왔거든요. 저는. 쉘 이야기까지 커맨드 라인에서 잠깐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일 것 같은데 테라폼 BSL 얘기를 좀 해보죠. 테라폼 한때 되게 좋아했던 프로젝트고 한때 지금도 안 좋아하시나요? 지금 좀 애증의 관계. 여전히 써야 하지만. 전 다시 좋아졌습니다. 그래? 안 쓰니까. 여전히 써야 하지만 쓸 때마다 조금 힘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테라폼이 이제 원래 오픈소스였거든요. 완전 오픈소스. 완전 그 전 라이선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 모질라 퍼블릭 2.0. 그러면은 가져가서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 그건 뭐 아무 제약이 없죠. MPL은. 그런 정도의 오픈소스였는데 이번에 BSL이라는 새로운 라이선스를 바꿨더라고요. BSL은 무엇의 여자인가요? 비즈니스 소스 라이선스입니다. 비즈니스 소스 라이선스. 이름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낙교님이 BSD랑 뭐가 다르냐고 얘기하셨잖아요. 뭐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BSD도 있지 않았나요? BSD 되게 유명한 라이선스 중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들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게 조금 됐죠? 언제죠? 8월 초 처음 올라온 게? 네, 8월 10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됐네요. 해시코프가 테라폼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 노마드, 볼트, 웨이포인트, 또 뭐 있지? 많은데. 베이그런트도 있는데. 콘솔, 베이그런트, 패커. 사실 베이그런트는 약간 비즈니스로 안 쳐주는 느낌이긴 하죠. 왜요? 그러니까 약간 비즈니스 사업적으로 이제 안 끌고 가는 하시코프에서 그냥 옛날에 만들었던 유틸리티 같은 느낌. 그렇죠. 옛날에 미셸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하시코프의 시작이 베이그런트잖아요. 그거 혼자서 만들어 잘 되면서 인프라 쪽 툴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하시코프 세우고 이제 막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베이그런트는 루비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버려진 상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고. 그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아마 다 NPL일 거예요. 예, 모질라 퍼블릭 라이센스를 쓸 건데 이번에 이제 앞으로 자기네가 릴리즈하는 모든 제품은 이제 BSL, BSL이라고 하고 BUSL이라고도 하는데 비즈니스 소스 라이센스로 낼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결정하는 회사의 얘기는 다 똑같죠. 예, OSS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벌지만 기여는 안 하는 회사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BSL이고 이게 이제 BSL이 아마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이게 라이센스니까 좀 헷갈렸는데 마리아DB가 만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카우치베이스, 뭐 카쿠라치, 센트리 이런 애들이 마리아DB가 이제 BSL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비슷한 행보를 했던 뭐 컴플루언트, 카프카의 컴플루언트, 몽고DB, 엘라스틱, 레디스는 이제 SSPL 이게 서버 사이드 무슨 라이센스인가요? 네, 서버 사이드 퍼블릭 라이센스 이걸로 바꿨죠. 네, 이걸로 바꿔서 그쪽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업체라고 할 수 있는 AWS랑 좀 견제를 하기 위해서 SSPL로 바꿨던 것 같은데 테라폼은 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아무도 모르죠. 네. 근데 아마 왜냐면 걔네도 사실 우리가 보기에 큰 적이 있어서 그렇지 걔네도 AWS는 못 살겠다 한 건 그렇진 않으니까 엘라스틱밖에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아마 하시코프에서 이거 라이센스는 뭐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건 만회만 하죠. 왜냐면은 하시코프 테라폼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테라폼 자체보다도 그걸 뭐라고 하지? 테라폼의 프로바이더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진짜 많이 갖다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많이 갖다 쓰는. 그냥 그거는 이제 거의 진정한 약간 이 인프라계에서 오픈소스 같은 느낌으로 그것만 가져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인프라 프로젝트 뭐가 나왔어. AWS 막 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 갖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미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저는 그것까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싶긴 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센스 쪽에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진 않아서 잘은 모르긴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걸 하면서 이제 바로 나왔던 게 오픈TF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다 글로 넘어갔거든요. 그 말은 아마 프로바이더 쪽이나 이쪽도 다 영향을 받는 상황이고 아예 별도로 가겠다라는 뜻을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는 한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게 사실 저 프로바이더 싸움이라고 좀 봤거든요. 말 그대로 테라폼을 뭐 굳이 갖다 쓰거나 뭐 테라폼을 뭐 수정해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사실 문제는 이제 프로바이더인데 프로바이더는 라이센스를 안 바꿨더라고요. 전 사실 프로바이더 문제라고 봤고 예를 들어 크로스플레인 그 리소스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쿠버네티스 위하는 걔네는 아예 그 저장소가 있어요. 테라폼 프로바이더를 약간 자기네 프로바이더로 변환하는 뭐 위젯인가 뭐 그런 그런 프로젝트가 아예 있어서 그러니까 아마 좀 보면 자기네 만들다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온갖 노가다가 노동집약적인 가장 거의 기술보다 노동집약적인 일이니까 그거를 이제 만드는 게 너무 힘들다 하고 사실 뭐 플룸이 뭐 테라폼 대체제라고 하지만 그 테라폼 생태계라는 게 다 그 프로바이더 위에 올라타 있거든요. 결국은 테라폼은 없어도 되지만 프로바이더는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도 프로바이더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로바이더 그래서 저번에 아는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찾아봤더니 프로바이더는 아직 NPL로 놔뒀더라고요. 나머지 저장소는 지금 바꿨거든요. 아직 안 바꾼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저장소를 바꿨다는 건 테라폼 이런 건 이미 BSL로 라이센스 업데이트 쳤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출시되는 모든 제품은 BSL이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시코프의 모든 제품은 BSL이다. 그렇죠. 근데 라이센스를 바꿔야 거기에 커밋을 한 거부터 적용이 되니까 보통 공지하면 그날 다 바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하던 콘솔이라든지 볼트, 뭐 웨이포인트 이런 것도 다 이제 바뀐 거예요? 아니죠. 그 라이센스 바꾸는 커밋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NPL일 거. 그러니까 공지했을 때 보통 라이센스 업데이트를 쳐버리죠. 커밋이 다 올라가. 그래서 대부분 포크라는 건 그 전 버전, NPL로 있던 마지막 버전을 포크한 다음에 이제. 저는 테라폼만 BSL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다는 줄 착각했네요. 저는 지금 저장소 한번 볼까요? 그 공지에서는 모든 걸 다 한다고 그렇게 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베이그런트도 바뀐 거 보니까 다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베이그런트는 그리고 원래 MIT였더라고요. 완전 옛날 거라서. 아주 옛날 거라서. 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바꾼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바뀌는지는 몰랐어요. 그 커밋 이후로만 이제 적용이 된다 이거 몰랐는데 그랬군요. 옛날 거 한번 공개된 걸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보통 그렇게 하죠. 근데 엄청 좀 초기에 이제 반발이 많고 며칠 만에 막 오픈 TF가 생길 정도고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고 어떻게 보면 또 그렇다고 이 정도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더라고요. 이게 어렵죠. 근데 우리 라이센스 얘기 몇 번 했잖아요. 네. 엘라스틱이나 뭐 딴 이제 그거랑 사실 계속 같은 이슈고 네, 사실 이걸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테라폼의 인기죠. 예, 오픈 바이트 이런 거, 오픈 콘솔 이런 거 안 생기잖아요. 오픈 TF만 생겼거든요. 네. 다 바뀌었는데 아무도 나머지는 뭐 괜찮으셔. 하지만 TF만 한 거고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봐야 될지 누가 맞나? 아니 오픈 소스가 아니게 된 건 맞죠. 왜냐하면 그 아까 SSPL이나 BUSL이나 다 오픈 소스가 아니거든요. 오픈 소스 재단에서 저건 오픈 소스가 아니야라고. 네. 그쵸. 아마 이슈가 더 되면 오픈소스 이니셔티브도 글이 올라올 건데 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에서 등록된 라이센스들이 있죠. 그 라이센스가 아닌 거든 오픈소스란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마 얘네도 아마 블로그나 이런 데서 다 빼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소스가 퍼블릭으로 공개됐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오픈소스라는 게 아마 트레이드마크 같은 거라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아마 요런 업체들은 다 똑같은 거를 했고 유일하게 다른 선택을 한 게 이제 그라파나는 AGPL로 갔죠. 이걸 이 선택을 안 하고 딴 회사랑 좀 다르게 우리는 AGPL로 우리 비즈니스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한다고 하고 작년에 AGPL로 넘어갔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오픈 TF가 잘 될 거냐 말 거냐 하면 저는 회의적인 것 같긴 해요. 여전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상적 의미고 어떻게 오픈 소스를 훼손해 이런 개념으로 해시코프를 반대할 수 있지만 결국 지금 만드는 건 테라폼이 해시코프가 만드는데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사용상에. 네, 그렇죠. 그러면 오픈 TF가 그 개발력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저는 굳이 선행적으로 넘어가서 할 이유가 그러네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결국 오픈 TF 뒤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픈 TF에 결국 메인테너들이 붙어야 되는데 이 메인테너들이 누구지? 이 오픈 TF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이제 보면 회사는 127개. 그리고 프로젝트가 10개, 재단이 하나, 그다음 개인이 엄청 목록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개인들이 누군지를 좀 알면 더 명확해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뭐 제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아니라서 테라폼 누군지. 근데 그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테라폼 쪽에서는 기여는 다 테라폼 직원들만 거의 대부분 한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바꿔도 뭐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네. 했겠죠. 네. 그래서 여기 뭐 블라드 로네스큐 그래서 뭐 트위터에 올렸던데 보통 트위터에 긴 글 쓰면 뭐 9분의 1 이렇게 쓰잖아요. 긴 글 쓸 때 9분의 2, 9분의 3 이 사람이 갑자기 시작부터 75분의 1 하면서 오픈 TF에 대해서 블로그를 쓰시지. 그러니까 블로그를 쓰지. 힘들게. 네. 그래서 이 사람이 AWS 컨테이너 히어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픈 TF가 완전 이거 뭐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엄청 비판을 하는데 저는 좀 공감이 가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건 그러니까 오픈 TF가 어떻게 했냐면 오픈 TF가 만들어지고 8월 25일인가까지 MPL로 돌려라. 돌리지 않으면 우리 포크한다. 네. 이렇게 했는데 안 바꿨으니까. 안 바꿨죠. 네. 그래서 포크를 했죠. 포크를 하고 CNCF에 바로 서류 제출 등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약간 CNCF 만들어진 지 일주일 만에 CNCF 들어갈 수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솔직히 좀 하기는. 오픈 TF 그 저장소에 들어가 보니까 이름을 바꾼 흔적이 있더라고요.
무슨 이름이요? 오픈TF라는 이름이 그래요? 전엔 다른 이름이었고 그 릴리즈 노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면 이름을 바꾸고 오픈TF로 바꾸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로드맵이 있어요. 로드맵 들어가 보면 오픈TF CNCF 일단 서류 준비하고 서류 다 제출했고 그다음에 뭐 향후는 이제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목표들도 있고 막 그래서 그러면 상업적인 걸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로드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여주기식인 건지. 근데 너무 허황되잖아요. 사실 어제 포크하고 내일 그죠? CNCF에 들어간다고. 물론 한편으로는 CNCF 프로젝트 목록을 보면 CNCF가 거절하는 사례도 있나 좀 궁금할 때는 있어요. 이게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것도 받아줘, 막 이런 것도 뭐 많긴 한데 그렇다고 지금 어제 포크하고 오늘 내면 이걸 받아준다고? 그럼 나도 딱 뭐 엔지니어스 포크하고 내면 받아주나? 그쵸, 뭐 이런 생각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이제 사람 모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보기에는 이제 제일 큰 건 그런트웍스. 그런트웍스가 테라폼 컨설팅하고 이런 엄청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트웍스가 이쪽에 부른 건 가장 큰. 그러고 나머지 3개 뭐 스페이스 리프트랑 스칼라랑 ENV 제로인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얘네만 실질적으로 뭐라고 뭔가 제도 지원할 거라고 얘기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서명만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뭘 하겠다는 건 아무 안 하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아프리카의 난민을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사인해 주세요. 라는 거에 사인한 거지. 이게 무슨 그러면 아프리카에 뭐가 돼? 약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막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막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돈을 내거나 메인테이너거나 그쵸, 이런 사람이 붙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사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업 100개랑 일반인 300명 모은 거 보고 그걸 가지고 인터뷰하니까 막 좀 말 심하게 하더라고요. 뭐 멍청한 언론들이 막 받아 써가지고 오픈TF에 엄청난 세력이 붙었다 막 이렇게 써준 건데 자기 보기에는 그나마 봐줄 수 있는 건 이 4개 회사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그런트웍스만 실질적으로 뭘 하기로 했고 의미가 있고 얘네 셋은 테라폼 경쟁업체잖아. 그러니까 테라폼에 돈 내야 되는 회사들이니까 이익 관계 때문에 붙은 거지. 예,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테라폼이 돈이 얼마나 받지 모르겠는데 결국 살리려면 얘네가 오픈TF에 돈을 넣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테라폼에 돈 주기 싫다고 여기도 돈 준다고? 이 돈이 더 비쌀 걸 아마? 약간 이런 식으로 비아냥 오픈TF를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 펀딩하고 하는 비용이 그냥 그럴 바에 테라폼에 주면 이미 퀄리티 잘 관리된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네요. 왜 이런 결정을 할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안 될 거다고 하고 또 얘네가 이제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다. 얘네는 지금 테라폼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자기가 보기에 막 이런 얘기도 그래서 이게 참 글이 워낙 길어서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오픈TF는 테라폼이 마치 테라폼 저장소만이 테라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각 클라우드 벤더들이랑 논의해가지고 뭐 NDA도 맺고 그래서 프로바이더도 미리 막 요즘은 발표할 때 막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도 하고 또 고객 목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테라폼이라는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 뒤에 수많은 해시코프 직원들이 있고 그 노력을 해주고 있는 건데 그냥 저장소만 포커해서 CLI만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면 나머지 이거 원래 하던 사람은 누가 할 건데? 라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사람도 없고 그거를 그냥 포크만 해서 한다고 되나? 약간 이렇게. 근데 저는 그 말이 좀 일리 있게 느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아몬 CTO가 서울 왔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제 아몬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 하시코프 직원분한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AWS에 공식 제공되는 AWS가 만들고 직접 만드는 CDK라는 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제어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 CDK에 그 기능이 들어가는 속도보다 테라폼의 그 기능이 테라폼 프로바이더가 업데이트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 맞아요. 왜 그러냐? 여기는 메인테이너가 엄청 많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능 기다렸다가 바로 적용해 버리는데 CDK는 이제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셨거든요. 그럼 보면 아싸님 말씀처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생태계가 엄청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오픈TF가 저도 그 원글을 아직 못 봤는데 로드맵에서 몇 가지 계획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해시코보다 더 잘한다고 할 수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넣을 기능이라고 몇 개를 넣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테이트 파일의 암호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픈TF니까 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스테이트 파일의 암호화를 하겠다. 보안 좋으니까 겁나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얘는 이거 헛소리다. 그러니까 이미 PR에서 많이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암호화하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객이 그걸 암호화를 다 해놨는데 만약에 키를 잃어버리면 이 고객은 인프라를 다 잃어버리는데 이런 리스크를 질 수가 없다. 절대. 예,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막고 말지 암호화는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리젝이 된 히스토리가 다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겠다는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고객 얘기 다 듣고 여러 가지 본 다음에 그래도 안정성을 그 보안성을 좀 버리더라도 이 유연성이나 이 사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선택한 건데 니네 이걸 뭐 늦겠다는 게 이거 그냥 넣으면 되는 거야? 라는 거랑 또 그 다음에 CLI 말고 이제 API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다양화해서 이제 API 뭐 이렇게 해서 테라폼을 다양하게 쓸 수 있겠다. 그것도 있나 봐요. 그 두 개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것도 테라폼에서 다 몇 년간 소목 없이 얘기하다가 다 의미 없는 걸로 결정 나와서 안 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와서 하게 하고 그게 장점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테라폼을 알고는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까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까시는데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처음 오픈TF 했을 때는 약간 반겼던 것 같아요. 예, 그랬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반겼던 이유는 테라폼이 오픈소스에서 벗어나는 거를 좀 그랬겠죠. 건, 예. 그 기본적인 뭐 오픈소스 좋아하는 사람들 기본적인 왜지? 막 이런 생각이 저도 좀 안타까웠고 예, 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오픈TF를 보니까 얘는 그냥 자꾸 언론 플레이만 하지 실질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애들이 많나? 뭐 마지막에도 그런 얘기해요. 뭐 나중에 잘할 수도 있지. 하지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여준 거 없는 것 같고 쟤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근데 BSL로 바꾼다는 의미가 제일 큰 부분은 오픈 소스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더욱이 이제 약간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데서 굉장히 좀 축소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라이센스가 오픈 소스가 아니라는. 그래서 프로바이더는 MSL로 놔두나 보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오픈TF 자체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TF로 테라폼만 떼서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에 테라폼 하시코프가 주고 흔드는 거는 아까 아웃사이더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중간에 자기네가 인터페이스 잡고 있으니까 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돈을 내. 이런 느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생이라기보다 올라타고 있는 업체들도 이미 상당히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버는 게 못마땅한 거죠. 그렇죠. 하시코프 입장에서. 물론 개인 생각으로는 돈 번 데가 있나? 약간 이거 그런트 월크 같은 데처럼. 그런트 월크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제가 알기로 그런트 월크 만드신 분이 테라폼 게팅 스타티드 책 쓰신 분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예전에는 되게 사이가 좋아 보였죠. 둘이. 처음에 테라폼 뜨기도 전부터 그거 쓰면서 사례 만들고 좀 초기 회사 셋업해주고 그런 걸로 돈 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의 이제 공생 관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깨진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오픈TF가 확실히 의미는 있을 수 있다. 포지션상. 그러니까 테라폼 자체가 이제 그런 UI 인터페이스를 다 이제 자기네들 통해서 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돈을 내라. 혹은 자기네랑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해라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주고 흔들 수 있는 거니까 하시코프 가져갈 수 있고 가져가고 싶은 부분은 오히려 API라든지 프로바이더 이런 쪽보다도 물론 그쪽도 민감할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살짝 드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왜 오픈TF를 내놨지 굳이? 테라폼 자체를 오픈소스로 다시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큰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왜 굳이 그랬지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컨텍스트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네요. 이제 아싸님이 그 오픈TF에 반대하는 글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오픈TF 찬성하는 글은 아니고 그 하시코프의 BSL 이전을 찬성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IT월드라는 데서 번역해서 이제 기사가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분은 맷 아사이라는 분이고 몽고DB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나요. 몽고DB 비슷하게 뭐 SSPL 이걸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몽고DB 편드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공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얘기하기로는 자기는 몽고DB에서 일한 기간보다 훨씬 더 20년 넘게 오픈소스의 상업화에 대해서 글을 써오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시코프도 결국은
직원들이 존재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쭉 풀어낸 글이 있거든요. 그 글도 좀 일리가 있어서 그러니까 하시코프가 이 선택이 좋은 선택이냐 나쁜 선택이냐를 떠나서 돈을 벌 수 있는 선택인 건 맞잖아요. 물론 이제 생태계가 망가지면 돈을 못 벌겠지만 그 정도까지 하시코프가 뭔가 액션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게 보면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요거 관련해서 하시코프가 매출이 엄청 뛰었대요. 2022년에 200%인가 250%인가 뛰었대요. 2021년에 비해서. 근데 적자예요. 2022년 적자였어요. 2023년에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흑자 전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넷 프로핏이 그거잖아요. 영업 이익이잖아요. 근데 넷 프로핏이 안 나오고 다른 것만 나와 있었어요. 그 뭐지? 전체 매출만 나와 있었어요. 리벤. 아직은. 그래서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하시코프 그 뭐 투자자들한테도 압박도 받고 힘든 시기인데 이런 전환을 통해서라도 좋은 프로젝트니까 뭐 잘 지속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힘든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프로핏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뭐 이런 모델이 워낙 일반적이었어서 그러니까 돈을 쏟아 붓고서 그냥 사람도 미친 듯이 뽑고 네. 1000명 넘어가잖아요. 하시코프보다 1000명 훨씬 넘을 텐데. 훨씬 넘을걸요? 그 정도 인프라 이 정도 규모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키운다는 게 말이 안 돼. 말이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키우고 이제 그 다음 단계를 가는 건데 비즈니스 모델로 그게 여전히 쉬워 보이진 않는다. 이게 도커 흑자 전환 했잖아요. 아 그거는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도커 흑자 전환 했다는 거는 그냥 약간 그런 소문 같은 그런 느낌이 가까운 거고 도커는 이제 공개 회사가 아니니까 특히 미국은 비공개 회사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아예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보고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확히 판단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저 이제 말씀 들으면서 그런터크 같은 역할을 하시코프가 직접 하면 되잖아는 생각 얼핏 했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도커는 사실 반대의 길을 또 갔잖아요. 도커는 내부에 뭐 그런 컨설팅 조직이 있었다가 팔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뭐지? 근데 도커는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돈이 없어서 이제 약간 구조조정하면서 정리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도커는 뭐 사실 IPO로 넘어가기도 좀 힘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때 한참 붐일 때 이제 뭔가 상장을 할 거면은. 그러니까 하시코프조차 상장을 했잖아요. 하시코프. 저는 그게 버블의 약간 정점이라고. 하시코프 조차라뇨. 조차라뇨. 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코프가 정말 좋은 회사인데. 네. 그래도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너무 좁은 타겟을 가진 굉장히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좀 쉽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그렇게 큰 확신은 없는 것 같고 쉽진 않다고 앞으로도 쉽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시코프가 지금 돈을 못 버냐 못 버냐의 차이가 과연 오픈소스냐 아니냐에서 나올까? 라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바꾸자마자 흑자 전환한다?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엔지니어 미국에서 엔지니어 비싸잖아요. 그 정도 엔지니어를 요 정도 규모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인데 그런 도전한다는 건 당연히 멋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라이센스도 저도 이런 거 고민을 그래도 계속 보면서 했던 편이라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오픈소스가 아니게 된 건 되게 아쉬운 그러면서 저한테는 약간 조금 뭐 딴 사건보다 좀 임팩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르몬하고 미첼은 뭐 안다고 하긴 그렇지만 트위터에서 팔로우한 지 아주 오래됐고 저는 몽고디비 작을 때도 놀러 가셨었잖아요. 그렇죠. 몽고디비 누가 만든지는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아르몬하고 얘는 이 사람들이 오픈소스에 대해서 이해 못할 사람들이 아닌 네, 그냥 단순히 사업하려고 오픈소스를 채택했다가 이렇게 하지 않은 히스토리라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사회 불려가서 너무 싫은데 안 하겠니?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얘네가 그래도 걔네가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얘네가 결정을 한 거 보면 그래도 뭐 쉽게 하진 않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신뢰가 있는데 얘네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은 사실은 어느 쪽의 방향이 오픈소스 생태계에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결국 오픈소스라는 게 예전에 만들어낸 것도 계속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된 지 지금 20년이 정도가 됐겠죠? 20년 조금 됐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계속 돈을 못 벌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쪽 그러니까 퇴직국부에 반대하는 입장에선 아니 오픈 소스로 돈을 그러니까 상장까지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등진다고 버려? 약간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니네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혼내주겠어? 약간 이러는 건데 저는 그러면 오픈 소스로 저렇게 해서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반대만 한다고 그게 될 일인가? 그러면 앞으로는 예를 들어 지금은 그 잘 될 텐데 오픈 소스로 하는 회사는 아마 펀딩을 안 해줄 텐데 그러면 어떤 소프트웨어는 잘 만들겠지만 어떤 소프트웨어는 약간 말한 대로 수십 명의 고급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수천 명에 있는데 그런 회사는 어떻게 그런 오픈 소스는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결국 돈 문제. 돈을 많이 잘 벌었으면 이런 걸 안 했죠. 오픈 소스로 그쵸. 하고 사업을 해서 돈이 너무 잘 벌려. 하지만 이런 결정 안 했을 텐데 그런 게 좀 그냥 못 벌었으면 그냥 오픈 소스에 어떤 생리겠구나 했을 텐데 버는 애들이 있어 옆에 우리 제품을 가지고 이런 것도 눈에 보였지 않았을까? 그 라이센스 바꾸고. 바꾸기 전에. 바꾸기 약간 테라폼 갖다 돈 버네. 우리가 고생은 우리가 다 하고 우리 걸로 돈을 쟤네가 버네 이런. 그렇죠. 걔네가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궁금한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라이센스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라이센스 변경을 했다기보다는 라이센스가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러니까 오픈 TF도 포크를 한 거고 하시코프도 포크를 한 거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BSL의 특이한 점은 얘는 지금 4년인 것 같은데 4년이 지나면 MPL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만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저 아시는 분하고도 얘기했는데 약간 특허 느낌 같은 라이센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책을 쓰면 지금 시점부터 4년까지만 BSL이고 얘들 1.0이 나와요. 네. 그러면 4년 동안은 BSL이고 그 다음엔 MPL로 바뀌는 거예요. 오픈소스가 돼요. 여기서도 오픈소스죠. 그리고 1.1이 나와. 그럼 얘도 또 나왔을 그 시점부터 4년. 4년. 그러니까 약간 특허처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림 그리거나 하면 몇 년 동안은 저작권을 지켜주고 그게 끝나면 이제 퍼블릭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 독특하네요. 좀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죠. 제가 느끼기에 4년이면 그렇게 하죠. 네. 왜냐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계속 분기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히스토리가 쌓여 있으면 거기서 마음대로 못 건드리거든요. 4년 전 소스를 내가 건드려서 4년 후에 소스 코드랑 어떤 영역 관계를 계속 가져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힘들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4년 지난 코드라는 거는 사실상 좀 오픈 소스라고 의미를 부여하기가 오픈 소스라면 오픈 소스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걸로 뭐 가져다가 뭘 쓰냐 하긴 하지만 약간 느낌으로 보면 약간은 오픈 소스도 이제 그런 개념이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좀 했는데 그 4년 동안은 이 사람의 그 비즈니스 모델을 지켜주는 거죠. 만든. 저는 거기에 좀 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만들자마자 만약에 되려면 버전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4년이어야 되지 않았을까? 버전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버전 업데이트와 상관없이 그냥 BSL 채택부터 4년까지만 보호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러면 이제 버전이 계속 나오잖아요. 2.0, 3.0, 네. 4.0 하는데. 그러니까 버전이 계속 나올 때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새 버전에 대해서 4년을 잡아버리면 사실 그 전 버전을 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약간 저작권 같은 개념으로 보면 약간 제가 책을 써요. 그러면 30권짜리면 1권부터 시작된 그 라이센스 기간이 30권 쓸 때도 똑같이 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면 저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릴리즈된 순서로 다시 풀리는 게 방금 오래된 책들의 개정판을 저자들이 뒤늦게 내는 이유를 깨달았어. 사실 똑같이 갈 거예요. 그래요? 네. 저작권 4후 50년, 4후 70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네. 그치. 4후니까 그렇네요. 그건. 70년인가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 기준으로 해서 70년으로 바뀌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결국 그 방법을 그러니까 이 기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비난만 해서는 결국은 저는 돈인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사실 오픈소스 메인테너들이 돈 못 버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그럼 돈을 충분히 그러니까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돈 받아먹기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슬랙 나와 그러면 금방 오픈 슬랙 뭐 이런 거. 그죠. 뭐 노션 나오죠. 오픈 노션 그거 사실 5불 내면 되는데 5불 안 내고 짠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그러고 아까 뭐 약간 뭐 자피오 얘기했는데 자피오 비스보드 마음에 안 들어. 맞아요. 짠단 말이에요. 약간 이런 짓을 계속 하는데 만약에 그런 거를 안 해주면 얘들 해시코프도 왜 해시코프 클라우드 써? 테라폼 클라우드 뭐하러 쓰지? 그냥 S3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쓰지만 그냥 그런 거에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해서 충분히 벌면 더 괜찮으려나? 아니면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그 얘기 하시니까 예전에 아싸님이 한번 공유해 주셨는데 그 브루 만든 친구가 최근에 무슨 오픈소스 메인테이너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거는 그 다음에 소식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뭔가 돈 벌 궁리가 구멍이 보여야 된다는 거에는 충분히 동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뭐지 SSH에서 엄청 필요한 툴 있잖아요. 네, 오픈 SSH. 네, 오픈 SSH 그런 오픈 것들. SSL. 네, 오픈 SSL 같은 프로젝트도 그렇고 좀 중요한 프로젝트들도 있었는데 그 메인테이너들 특히 이제 주요 메인테이너들이 뭐 돈을 많이 못 번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니까. 그래서 저도 딱 마음이 정하진 못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뭐가 맞는지. 그러니까 FSF가 프리소프트웨어 재단이 생겼을 땐 그때 당시에 그 이슈가 있었고 커머셜과 싸움에 그래서 그땐 GPL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GPL로 조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니까 이제 오픈소스 이니셔티브가 생겼는데 거기서 20년이 지난 지금 그게 유효한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전 차라리 예를 들어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해시코프한테 저 라이센스를 사업을 하게 주고 대신 뭐 매출의 1%를 뺏어서 개인 메인테너들한테 뿌릴 수 있는 뭐 그런 게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오히려 앞으로에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오픈 소스에도 먹고 살 수 있고 주주가 찬성 안 해줄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고만 해서 될 시기가 좀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약간 그런 걱정. 그러네요. 오픈 소스로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 전환을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충돌이 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불만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오픈 소스를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제 오픈 소스가 아닌 거잖아요. 약간 그런 감정적인 선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거를 얼마나 받아들여 줄 수 있는지 그거를 그렇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게 라이센스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약간 거기서 다시 포크하는 느낌이 전 좀 가깝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긍정적으로 봐줄지 약간 거기서 많이 갈리는 게 아닌가 싶은 것 같아요. 그 오픈 소스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공개 소스에 가까운 거고. 근데 그 세계에서는 이제 중요하죠. 왜냐면 그 정의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새 정의가 새정의를 좀 정의가 필요할까지는 모르는데 고민해 봐야 될지 않나. 그냥 비난만 하기에는 누군가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에릭 레이먼드가 이제 새로 하나. 레이먼드가 에릭 아니면 그런 어쨌거나 그런 뭔가 네, 요즘 같은 분위기면 에릭 레이먼드가 나와도 듣본데. 그렇죠. 쟤 누구야? 이렇게 넘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오픈 소스로 해서 어쨌거나 상장까지 된 건 되게 좋은 사례인데 그래도 잘 돼라는 그 사례가 나와야 그쵸. 계속 그런 것들이 시도가 될 텐데 시간 지나면 아까 말한 대로 저거 마치 오픈 소스에서 뜬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돈 벌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서 망가뜨린 애들이 있어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러네요. 저는 근데 뭐 회사 입장을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화시코프든 뭐 이제 이렇게 라이센스 전환하는 회사 입장을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비즈니스 쪽으로 넘어갔다는 거는 의사결정 기준 자체가 그러니까 의사결정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셸이 베이그런트 처음 만들었을 때랑 하시코프에서 프로젝트가 돌아가는 그 동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거고 그리고 저는 하시코프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할게. 너네 없어도 괜찮아. 너희가 만약 안 해도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소스는 대신 공개해줄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뭐 그게 안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그렇죠. 그런 거에 가깝다고 저는 느끼긴 하거든요. 그리고 앞에 안 떨어진 사례들이 있죠. 몽고DB 이런 애들이 사실 그 중간에 망할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걔는 돈 안 내는 애들이 욕하고 있는 거고 돈 내는 사람들은 돈 내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싸님도 약간 관련자 아닙니까? 어떤 시티즌. 그렇지는 않고 관련자? 저도 처음에 시티즌은 이제 제가 만든 테라폼 레지스트리 서버인데 프라이빗 레지스트리. 뭐야. 이게 라이센스가 바뀌면 나도 못 쓰나 이걸? 했다가 난 테라폼 소스 한 줄도 안 가져왔는데 왜냐면 API 컴패터블이니까. 그래서 잠깐만 그러면 이제 오히려 잘 되는 거 아니야? 열심히 해야 될 땐가? 약간 그러면서 연초부터 열심히 해둘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으면 열심히 해둘 걸. 사인 이슈 좀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일단은 라이센스 위반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뭐 위반이면 연락이 오겠죠. 그렇죠. 내용 증명. 내용 증명. 그런 거 받으면 이제 유쾌한 기분은 아니겠지만. 유쾌한 기분이 아니라 이제 감정이 상하죠. 마음이 떠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움직임을 하는 것들이 다 상장사들이라서 대부분 거의 다 상장한 다음에 이 행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나교님이 얘기한 한 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상장사고 이미 재벌들 된 애들인데 그냥 오픈소스 왜 우리가 그걸 오픈소스에 껴줘 이런 고민해야 돼. 너 나가. 네 이제 오픈소스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그러네요. 그리고 저것들이 다 이제 호스팅을 할 수 있는 오픈소스들만 저걸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외에도 오픈소스가 5만 가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딴 나라 얘기긴 하죠.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 해봤고요. 혹시 뭐 FPA 얘기 더 하실 건가요? 다음에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오늘 또 오랜만에 나와서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우님도 들어오셨네. 네, 이승우님도 멀리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